세계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남미 시장, 그 문을 대한민국이 박차고 들어간 겁니다. 무대는 페루 안데스 산맥, 해발 5,000m, 산소 농도 60%, 영하 20도를 오가는 극한의 땅이었죠. 러시아는 750마력 최신형 장갑차를 들고 왔지만 고산 공기를 이기지 못하고 엔진이 질식했습니다. 중국제 하이브리드는 정글 습지에서 궤도가 진흙에 묻혔죠. 유럽 명품 장비들은 어땠을까요? 스펙은 화려했지만 납기는 3년 뒤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속 계약서만 내밀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페루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연락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안데스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경력의 영국 전문가가 생애 처음으로 한 장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세계 언론은 The Beast from Korea라는 헤드라인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안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 장갑차가 페루 산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기술도 진흙탕에 묻혔죠. 그리고 그때 제 보고서에 생소한 이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K808-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지난 20년간 남미 각국의 방산 계약을 분석하고 평가해왔습니다. 탱크, 장갑차, 헬기. 제가 검증하지 않은 무기는 남미 땅을 밟을 수 없었죠. 그런 제가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 시험장에 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시한 장갑차들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발 5,000m, 산소 농도 60%. 이곳에선 사람도 숨쉬기 힘듭니다. 하물며 기계는 어떻겠습니까? 시험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생존 실험이라는 걸 말이죠.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온도는 영하 10도. 바람은 초속 20m를 넘어섰죠. 러시아 기술진이 자신만만하게 장갑차를 몰고 왔습니다. 75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한 최신형이었죠. 이 녀석은 시베리아 동토도 달립니다. 러시아 엔지니어가 가슴을 폈습니다. 페루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인이었으니까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RPM이 불안정했죠. 750마력이 나와야 할 엔진이 500마력도 안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기술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장갑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사 30도 바위 구간이었습니다. 궤도가 바위를 긁어냈죠.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멈춰, 멈춰. 러시아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엔진이 끊어졌습니다. 750마력의 괴물이 고산병에 걸린 사람처럼 헐떡이다 죽어버린 겁니다. 시험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페루 장교들의 얼굴엔 실망이, 러시아 기술자들에겐 당혹감이 스쳤죠.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추락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비는 다릅니다. 중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했습니다. 고산지대에 최적화했다고도 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습지 구간이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중턱의 정글 지대죠.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중국제 장갑차가 돌진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궤도가 힘차게 돌아갔죠. 하지만 10m를 가지 못했습니다. 궤도가 미끄러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헛돌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복구를 시도했죠. 하지만 장갑차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늪이 장비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중국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윈치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장갑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페루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계약서 납기 3년, 부품 교체 시 본국 승인 필수. 중국 계약서 기술 이전 없음, 유지 보수 중국 기술진 독점.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속이었죠. 페루는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종속을 계약하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이런 계약을 수없이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불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페루군 작전 참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안데스를 넘을 수 있는 장갑차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미국제는 너무 비쌌습니다. 유럽제는 납기가 문제였죠. 그때 제 눈에 한 줄의 텍스트가 들어왔습니다. K808 백호 마이너스 대한민국 현대로템.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조립국이었으니까요. 부품을 사다가 끼워 맞추는 나라.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보고서에 찍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없었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한국 측도 거절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안데스는 무덤이었으니까요. 러시아도 중국도 무릎 꿇은 그곳에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현대로템 남미 지역 담당자였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K808 백호 실사건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은 더 짧았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구분이 안 됐죠. 페루 고산지대가 어떤 곳인지 아는 걸까요? 러시아 750마력 엔진이 질식사한 그곳 말입니다. 중국 최신의 하이브리드가 진흙에 묻힌 그곳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설명도 데이터도 스펙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감뿐이었죠. 미국 기업들은 100페이지 프레젠테이션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실적서를 산더미처럼 보냈죠. 중국은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 페루 리마 공항이었습니다. 화물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페루 공군 수송기였죠. 기체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대의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808 백호.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각진 차체에 낮게 깔린 포신 8개의 바퀴가 마치 맹수의 발톱처럼 땅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햇빛이 황금빛 궤적을 남겼죠.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한국제입니까? 페루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죠. 조리품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성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었죠. 한국 기술진 3명이 내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도 간결했죠. 현대로템 남미 기술 지원팀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말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안데스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발 5,000m. 백호가 눈 덮인 시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죠. 산소 농도는 60%. 러시아 장갑차가 질식했던 바로 그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750마력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러시아 것과 같은 출력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RPM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공기가 문제 없습니까? 페루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보차저 이중 시스템입니다. 고산지대 최적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투였죠.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공기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계측기를 꺼냈습니다. 진동 측정기였죠. 숫자가 찍혔습니다. 러시아제보다 30%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중국제보다는 40% 안정적이었죠.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관계자, 러시아 엔지니어, 중국 분석가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제는 가볍습니다. 장갑이 얇죠. 러시아 기술자가 비웃었습니다. 산에서는 무게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건 오래 못 버팁니다. 중국 분석가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들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호는 23톤이었습니다. 러시아제는 30톤, 중국제는 28톤이었죠. 무거운 게 안정적이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저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내일 오전 6시 실주행 시험 시작합니다. 페루 작전 참모가 선언했습니다. 시험장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사 40도 바위 구간 습지대, 정글지대를 연속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한 그 코스였죠. 중국이 무릎 꿇은 그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23톤으로 경사 40도를 오를 수 있을까요? 750마력으로 진흙탕을 뚫을 수 있을까요? 숫자는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그 한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험장은 고요했습니다. 백호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차체가 숨을 쉬듯 떨렸습니다. 엔진음이 안데스의 바람을 가르며 퍼져나갔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개의 바퀴가 눈 덮인 땅을 물었죠. 엔진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중얼거림 같았죠. 하지만 그 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사가 시작됐습니다. 10도, 20도, 30도. 러시아 장갑차가 멈췄던 지점이었습니다. 백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RPM이 일정했죠. 750마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페루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산소 농도 60%. 공기가 희박한 이곳에서 엔진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호의 엔진은 질식하지 않았죠. 터보 차저가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중 시스템이라고 했던가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경사 40도 구간이었습니다. 바위가 드러난 급경사였죠. 러시아제가 연기를 뿜으며 포기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백호가 바위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죠.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바위를 긁어냈습니다. 마치 발톱으로 땅을 파는 것처럼 말이죠. 궤적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소리는 포효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설계가 다릅니다. 미국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타이어 패턴이 달랐죠. 무게 배분도 달랐습니다. 23톤이라는 경량이 오히려 장점이 된 겁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 바위를 밟아도 중심을 잃지 않았죠. 백호가 정상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였습니다. 시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고개를 숙였죠. 중국 분석가들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산이었습니다. 정글지대로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습지와 진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제가 무릎 꿇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백호가 내리막을 탔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브레이크 제어가 관건이었죠. 너무 빠르면 전복되고 너무 느리면 진흙에 빠집니다.
줄타기였습니다. 정글 입구가 보였습니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습기가 가득했죠. 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제가 여기서 궤도를 잃고 미끄러졌었습니다. 백호가 돌입했습니다. 8개의 바퀴가 동시에 회전했습니다. 진흙이 튀었죠.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미끄러집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좌우로 흔들리며 균형을 잡았죠. 이건 단순한 주행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건 자동 제어입니까? 페루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지형을 읽고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백호가 진흙탕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체의 진흙이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궤도는 멀쩡했죠. 엔진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페루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실패한 구간을 백호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페루군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전염됐죠. 둘, 셋, 열. 결국 시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20년 경력에 제가 장비에 박수를 보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분석가가 보고서를 접었죠. 미국 관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합니다. 한국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백호가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출발 지점으로 복귀한 겁니다. 차체는 진흙투성이었지만 위풍당당했죠. 엔진음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차체를 점검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문제였죠. 한국은 장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만든 겁니다. 안데스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의 이름은 백호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본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진짜입니까? 안데스 시험 영상이 군사 네트워크를 타고 퍼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실패한 구간을 백호가 통과하는 장면이었죠.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그건 테스트용 쇼일 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작된 영상 아닙니까? 각도를 잘못 잡으면 착시가 생깁니다. 중국 분석가의 반박이었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2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했던 그들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톤, 보고서를 재검증하십시오. 부서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실제 성능인지 조작된 데이터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뢰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엔진 출력 750마력, 경사 돌파 40도, 진흙 통과 시간 3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환상이었을까?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죠. 숫자를 재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페루군 작전 참모실로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엔 페루 국방부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테이블 위엔 두꺼운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톤 박사.
작전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다릅니다. 정비 없이 연속 48시간 주행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48시간? 그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에 가까웠죠. 엔진은 과열될 겁니다. 타이어는 마모될 거고요. 궤도는 이탈할 겁니다. 러시아제도, 중국제도 12시간이 한계였습니다. 장교님, 그건 너무. 제 말을 페루 장교가 끊었습니다. 진짜 괴물이라면 피로도 버텨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시험이 아니었죠. 심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강대국들을 넘어섰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들었습니다. 48시간 연속 주행, 정비 금지, 부품 교체 불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당황할 거라 예상했죠. 거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백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습니다. 페루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관계자가 비웃었습니다. 48시간이면 엔진이 녹아내릴 겁니다. 중국 분석가도 거들었죠. 오버히팅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 기술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두려움 없음, 확신, 그리고 준비된 자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 믿는 걸까? 20년간 수많은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 봤죠. 시험은 사흘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한국의 도전을 주목했죠. 한국제 장갑차 안데스 48시간 도전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엔진 내구성 그래프, 타이어 마모율 계산, 냉각 시스템 한계치. 모든 숫자가 불가능을 가리켰습니다. 48시간은 비현실적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태어냈습니다. 그들은 백호를 점검했습니다. 오일을 확인하고 타이어를 두드렸죠. 특별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점검처럼 담담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험장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죠. 저는 백호 앞에 섰습니다. 차체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넌 정말 해낼 수 있는 거냐?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의 신념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말입니다. 새벽 6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백호가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엔진음이 고요한 안데스를 가로질렀죠. 8개의 바퀴가 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6시간은 평온했습니다. 백호는 산맥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바위 구간을 지나고 습지를 통과했죠. 엔진 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심박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측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엔진 온도 85도. 정상 범위였죠. RPM 2200. 흔들림 없었습니다. 타이어 압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안정성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설계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죠. 영하 10도에서 영상 1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금속은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엔진은 과열되기 쉽죠. 하지만 백호의 엔진 온도는 여전했습니다. 87도. 단 2도만 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러시아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분석가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온도가 다시 떨어졌죠. 영하 12도.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산을 올랐습니다. 궤적이 눈밭에 새겨졌죠. 엔진음은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을 샜습니다. 페루 기술진도 함께했죠. 그들은 교대로 백호를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같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페루 기술자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페루 기술자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도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침이었죠. 백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교체 없음. 궤도 이탈 0회. 엔진 온도 변동 3% 이내.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미국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살아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죠. 의지를 가진 생명체 같았습니다. 36시간째였습니다. 그때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센서 오류였습니다. 우측 후방 타이어 압력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경고등이 켜졌죠. 백호가 멈췄습니다. 시험장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끝났습니까? 페루 장교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서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분석가도 동의했죠. 48시간은 무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엔진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흘렀죠. 안데스의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백호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센서를 점검했습니다. 배선을 확인했죠.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리셋입니다. 센서를 재부팅하는 겁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엔진이 다시 울렸습니다. 백호가 살아난 겁니다. 센서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이럴 수가. 페루 장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교체한 겁니다. 시스템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기적을 만들었죠. 백호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48시간째 백호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시험이 끝난 겁니다. 시험장 전체가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페루 장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러시아 기술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틀렸던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백호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손길엔 애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신뢰를 증명한 겁니다. 48시간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호는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차체를 점검했죠. 페루군도 공식 실전 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안데스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산악지대 집중 호우 예보. 산사태 위험. 페루 작전 참모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장비 대피. 시험장 폐쇄합니다.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안데스 폭우는 무서웠죠. 산이 무너지고 계곡이 범람했습니다. 사람도 장비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바위를 두드렸죠. 시야가 10m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작전본부, 정글구역 페루군 차량 3대 고립.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글구역은 계곡 아래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순식간에 침수되는 지역이었죠. 페루군 정찰 차량들이 거기 갇혔다는 겁니다. 구조팀 출동. 작전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선 헬기도 못 뜹니다. 지상 차량도 산사태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페루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를 보내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폭우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오후 3시 백호가 출발했습니다. 폭우가 차체를 때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뚫고 앞을 비췄죠. 엔진음이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무전이 연결됐습니다. 백호 정글구역으로 진입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10분 후 무전이 끊겼습니다. 백호, 백호, 응답하십시오. 작전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산이 레이더를 막았습니다. GPS도 끊겼죠.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겁니다. 이럴 수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백호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폭우 속 안데스는 무덤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무전은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폭우 속에선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중국 분석가도 동의했습니다. 통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산이 울었습니다. 대지가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백호. 생존자 확보.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백호. 백호. 작전 참모가 외쳤습니다. 무전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페루군 3명 구조 완료. 귀환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작전본부가 환호로 터졌습니다. 어떻게? 통신 없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페루 장교가 물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지형을 읽고 스스로 경로를 찾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마치 생명체 같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파한 겁니다. 오후 5시 백호가 돌아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보였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어둠을 찢었죠. 차체는 진흙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풍당당했습니다. 뒷좌석엔 페루군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페루 장교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백호가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호의 차체를 쓰다듬었을 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험이 구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죠. 페루 장교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경례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경례가 모든 걸 말해줬죠.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이건 장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신념의 이야기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들은 웃었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술보다 신념을 믿게 됐습니다. 폭우 속 구조작전이 끝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페루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를 실전에 투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안데스 북부 산악지대에 고립된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끊겼죠. 백호로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자를 후송합니다. 실험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진 경로가 보였죠. 수직 40도 절벽, 바위 낙하 지역, 흙탕물 범람 구간. 지옥 같은 루트였습니다. 백호 5대를 투입합니다. 5대? 한 대도 버거운 구간인데 5대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죠. 러시아 기술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살 작전입니다. 중국 분석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백호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마치 전쟁에 나가는 기사들 같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카메라가 백호를 향했죠.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제 장갑차 안데스 실전 투입.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6시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백호 5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엔진음이 조화를 이뤘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입니다. 첫 관문은 수직 절벽이었습니다. 40도 경사,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위험 구간이었죠. 백호 1호가 먼저 돌입했습니다. 타이어가 바위를 물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발톱처럼 땅을 파고들었죠. 2호, 3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5대가 일사불란하게 절벽을 올랐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CNN 특파원이 카메라를 움켜쥐었습니다.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백호 앞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750마력이 돌을 부수며 지나갔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증명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흙탕물 구간이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범람한 지역이었죠. 물살이 거셌습니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백호가 돌입했습니다. 물이 차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죠. 8개의 바퀴가 동시에 힘을 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타이어가 땅을 물고 있습니다. BBC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건 마치 야수의 발톱 같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호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물을 지배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정글지대였습니다. 나무뿌리, 진흙, 경사가 뒤섞인 악마의 구간이었죠. 중국제가 무릎 꿇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백호 5대가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밀어냈습니다. 나무뿌리가 부러졌죠. 엔진음이 정글을 울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 백호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고립됐던 페루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죠. 보급품이 도착한 겁니다. 부상자들이 백호에 실렸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백호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했죠. 말없이 묵묵히. 그 경례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더 비스트 프롬 코리어. BBC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코리어 칸커즈 더 앤디즈. CNN이 보도했습니다. 안데스의 새 지배자 백호. 로이터의 기사였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남미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중동, 아프리카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군 장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사를 구한 백호에 대한 감사였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덮었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긴급 보고합니다. 한국.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백호는 안데스를 넘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계의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안데스는 침묵했습니다. 오직 백호만이 포효했습니다. 일주일 후 페루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K808 백호를 페루군 주력 장갑차로 선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이 터져나갔습니다. 99대를 추가 도입하며 15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칠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콜롬비아가 문의했죠. 남미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까지 백호 수출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조립국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준국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부품을 사다 끼우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보고서는 각국 방산본부에 백서로 배포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백호 마이너스 신념의 승리.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안데스 시험장에 석양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백호가 천천히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진흙범벅 차체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계도 백호처럼 제 신념을 흔들진 못했죠. 한국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You didn't just build a vehicle.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ou built FAITH.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그 미소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가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안데스의 고요가 찾아왔죠.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닙니다. 증언자입니다. 안데스의 절벽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로 산을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세상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로 세계에 말합니다. 백호는 강철이 아닙니다. 석양이 안데스를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